자, 이번에는 유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우리가 배기구로 나가는 가스가 무해 성분이어야지 정상인데 이 화석연료를 쓰는 기관들, 즉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거 다 화석연료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완전 연소를 이루면은 일산화탄소와 물로, 수증기, 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약간의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유해 성분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스들의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감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한 기능들도 있습니다. 먼저 배출가스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기관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는 즉 배기가스, 그 다음에 블로바이가스, 연료 증발가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배기가스는 말 그대로 배기 행정에서 폭발되고 난 나머지 배기구로 나가는 그 가스를 배기가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블로바이가스는 뭐냐면 우리 엔진 중간쯤에 배웠죠. 피스톤하고 실린더하고 움직이다 보면 마모가 생기잖아요. 그럼 간격이 넓어지죠. 즉 피스톤 간격이 과대해졌을 때 압축도 약해지겠지만은 폭발됐을 때도 약한데 그 폭발 가스, 연소 가스가 크랭크실 내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크랭크실 내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요? 그냥 대기주로 방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환경 오염도 되고 안 좋잖아요. 그걸 모아서 다시 한번 재연소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블로바이 가스도 다시 재연소시킨다. 그 다음에 연료 증발 가스는 뭐냐? 연료 탱크에 아주 뚜껑 꽉만 나가지고 진공 상태 아니잖아요. 그건 진공 아니에요. 연료를 쭉 갖다 쓰다 보면 연료를 갖다 쓰면 쓸수록 점점점 그 안은 진공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연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따라서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기 압력이 공기가 들어오게끔 관이 있는데 이 연료 자체도 우리 물도 이렇게 떠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다 증발돼 버린다고. 그런데 휘발성 있는 휘발유라든가 또 경유라든가 이런 것들 증발 안 하리라는 법 없잖아. 더 잘 돼요. 그래서 그 증발되는 가스도 어떻게 보면 유해 가스예요. 그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게 모았다가 다시 한번 연소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배기가스의 종류는 배기가스와 블로바이가스, 그 다음에 연료 증발가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내보내지 말고 다시 한번 연소를 시켜서 최소한도 좀 감소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저감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잠깐만 볼게요. 바로 이것이 기관인데 여기 지금 연료 탱크가 있어요. 여기서 평상시에 연료를 이렇게 갖다 뿜어야 되는데 만약에 증발이 됐다 그러면 이게 연료 증발가스를 모아서 여기 캐니스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포집을 해가지고 PCSV 밸브가 열리면 물론 엔진의 속도에 따라서 ECU가 제어합니다. 그때 연료를 여기다가 서지 탱크 쪽에다 보내서 증발가스가 새로운 혼합기가 들어와서 인젝터에 뿜어진 연료하고 같이 연소시키는 거. 요게 연료 증발가스 장치고요. 그 다음에 블로바이 가스는 기관이 이렇게 가동될 때 이 가스가 피실린더 내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 가스가 그냥 방출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는 요 밸브를 책밸브 여기를 통해서 서지 탱크로 들어가서 공급이 되다가 엔진이 고속이 되다 보면 이제 너무 많아져.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안 나가고 이번에는 쭉 해가지고 스로틀 밸브 전에다가 쏴줘요. 전에다가 입구 쪽에다가 더 많은 양을 저쪽에다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블로바이 가스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EGRC 밸브라고 하는데 EGRC 시스템인데 이거는 배기가스가 이쪽으로 나가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일부를 요 관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EGR 밸브를 거쳐갖고 요 인젝터 바로 전에 흡기 매니폴드에다가 여기다 쏴준다고 서지 탱크에서 쏴주죠. 요렇게 쏴주는 거예요. 이것도 중속이나 고속일 때 엔진이 정상적인 웜업일 때 EGR 밸브가 작동돼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또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적인 세 가지의 작동 얼개도를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스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인체에 해가 없는 가스를 우리가 무해성 가스라고 하고, 인체에 해가 있는 가스를 유해성 가스라고 하는데, 무해성 가스에는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CO2죠, CO2. 그 다음에 물이 있고, H2O,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 연소되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자동차 뒤에서 이렇게 보면 수증기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차들은 쑥 출발할 때 약간의 이제 그 관성 때문에 머플러에서 물이 막 쫙 나올 때도 있어요.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완전 연소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물로 바뀝니다. 휘발유로 완전 연소시키면. 그 다음에 유해성 가스 일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들 연탄가스 있죠. 예전에
이 연탄가스 굉장히 무서운 가스인데 이게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사람이 사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 그 다음에 NOx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지금부터 부호 여러분들 화학기호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해 성분 가스가 있다. 이것들을 줄여주자. 근데 이런 가스들이 굉장히 웃겨요. 온도가 높으면 나오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고, 온도가 또 낮으면 반대로 또 늘어나고 줄고 해요. 얘네들이 서로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어. 아주 애매해.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 사람이 못해요. 누가 한다고? 컴퓨터, ECU가 제어를 해줘요. 그래서 전자제어 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배출가스의 발생 원인을 한번 봅시다. 자, 일산화탄소는 안 좋은 가스라고 했어요. 일산화탄소는 가솔린 성분은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다. 요걸 필기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솔린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다. 따라서 완전 연소를 이루면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한다 하는 얘기예요.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불완전 연소할 때 다량 발생한다. 연소가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유해 성분 가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촉매 변환기에 의해서 CO2로 전환이 가능하다. 자, 이산화탄소, 이게 촉매 변환기는 뭐냐면은 캐다리 컨버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배웠을 때 기관에서 배기 다기관을 거쳐서 우리가 소음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음기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캐다리 컨버터라고 촉매 장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촉매 장치 안에는 성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백금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런 그 백금이라든가 이런 그 정화시키는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유해 가스가 지나가면서 이것을 완화시켜요. 산화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환원시켜서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내주면 줍니다. 이 촉매 컨버터가. 근데 얘도 작동될 때는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상당히 뜨겁죠. 여기서 우리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산소 센서의 적정 온도도 약 450도이 되는데 얘도 약 600도씩까지 올라갑니다. 이 축열되는 거예요. 이 열이 저장되다 보니까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심지어는 어떤 때면 이 안이 뻘겋게 달궈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기시험 볼 때 운전하고 난 다음에 이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되는 곳, 잔디밭, 그 다음에 뭐 휴지가 많이 돌아다니는 곳, 이런 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야. 잔디밭에다 주차하면 안 된다. 왜? 이 캐다리 컨버터가 한참 데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붙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문제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아무튼 예전에 나왔어요. 그런 거 참고하고 계시고, 그 정도로 이 캐다리 컨버터 촉매 장치의 촉매 역할을 해주는 건데 유해 성분 가스를 무해 성분 가스로 바꿔서 주는 거, 산화시켜서 보내는 거, 이게 캐다리 컨버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농후한 혼합기가 공급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이것도 참고를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진한 혼합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일산화탄소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어 시스템 쓰는데 목적은 뭐냐? 완전 연소라고 했죠. 그럼 완전 연소를 이룰 때 우리가 공연비,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우리가 공연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가장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완벽하게 일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 바로 14.7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슈는 이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14.7대 1로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두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종 입력 요소라든가 출력 요소, 그 다음에 이러한 장치들을 둬서 두는 목적이 완전 연소를 이루자. 그래서 유해 가스를 최대한 줄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출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인체에 다량 흡입하면 사망을 유발한다. 바로 일산화탄소. 옛날에 연탄가스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화수소. 이 엔진의 작동 온도가 이건 또 낮을 때, 또 공연비가 희박할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뵀던 이산화탄소하고는 또 틀리죠. 일산화탄소하고는. 그래서 이 탄화수소는 온도가 낮을 때 또 공연비가 희박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높여줘야 되겠죠, 온도를. 혼합기가 완전 연소되지 않을 경우 가솔린 성분이 분해돼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완전 연소 안 되는 거야. 이때 탄화수소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온도가 낮을 때는 뭐가 발생하고 온도가 높을 때는 뭐가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질 줄 아실 거예요. 농후한 연료로 인한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화염 전파 후 연소실 내 냉각작용으로 타다 남은 혼합가스다. 이것이 바로 탄화수소입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요거는 연소실 안이 아주 고온일 때 흡기 공기 중에서 산소와 질소가 산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야. 봐봐.
너무 높으면 얘가 나오고 탄화수소를 줄이려고 좀 높이다 보면 얘가 나오고 좀 얘가 안 생기게 좀 낮추려고 하다 보면 또 얘가 나오고 이러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그래서 적정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엔진의 내부 온도가 1500도씨 이상에서 발생량이 아주 급증한다. 그래서 이런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엔진의 정상 웜업 된 다음에 엔진의 작동 온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특성을 한번 봤고요. 유해가스의 배출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연비와의 관계. 공연비가 뭔지 아시죠? 이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공연비보다 농후할 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증가하고 NOx는 감소한다. 이런 공연비보다 약간 희박할 때 질소산화물은 증가하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감소한다. 이론 공유비보다 희박할 때 탄화수소는 증가하고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은 감소한다. 요거 여러분들 웬만하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비하시면서 굉장히 편해요. 정비할 때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정비할 때 그 연소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또 머플러의 색상, 머플러의 냄새, 그 다음에 기관의 연료 소모량 이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기관을 정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아 어디에 원인이 있구나라는 것도 찾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저온일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증가, 질소산화물은 감소. 고온일 경우 질소산화물 증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감소한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 상태에서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공회전할 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증가하고 질소산화물은 감소한다. 그 다음에 가속할 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모두 증가해. 감속할 때 마찬가지. 질소산화물은 좀 감소하지만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증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급발진, 급감속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 보통 이런 유해 성분 가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 유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그러면 이렇게 배출가스를 어떻게 하면은 저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실린더 내에서 마모로 인해서 실린더 크랭커 케이스로 내는 미연소 가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블로바이 가스를 처리하는 겁니다. 탄화수소가 주 성분인데 경중부하 영역에서는 PCV 밸브가 열려서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벼운 중속이라든가 이럴 때는 PCV 밸브가 열려가지고 크랭크 케이스하고 흡기 다기관을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밸브를 열어줘갖고 밑에 크랭크 케이스 내에 있는 가스를 다시 흡기 매니폴드로 보내서 재연소를 시킬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PCV 밸브 역할. 그리고 급감속 및 고부하 영역에서는 브리더 호스를 통해서 흡기 다기관으로 들어간다. 아주 급가속할 때는 브리더 호스 이렇게 연결되는 호스가 있어요. 그 호스로만 연결해 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관이 있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가스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는 가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PC 밸브가 열려요. 여기 책 밸브가 있죠. 그래서 이쪽 나가서 쭉 나가다가 조금 이제 고속이 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면은 얘 밸브가 닫히고 오히려 이쪽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공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기가 들어오다가 여기서 분리더 호스인데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거꾸로 지금 그림처럼 거꾸로 가서 여기로 다기관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그 에어 청정기 클리너 바로 다음에서 쏴줍니다. 공기가. 그래서 이렇게 과다할 때는 브리더 호스를 통해서 나가고 약간 미세할 때는 PC 밸브가 열려서 공기를 재연소시키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블로바이 가스 재순환 장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료 탱크에 있는 증발가스를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연료 장치에서 증발되는 가스를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포집을 해요. 모아놨다가 공전 및 난기 운전 외에라고 해서 공회전이라든가 아주 데워진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연료를 안 써요. 그러다가 어려운 그 기관 중에서는 그러다가 기관 가동해서 PCSV 밸브가 컴퓨터 신호로 작동돼서 연소실로 올라간다. PCSV 밸브가 열려가지고 컴퓨터 신호에서 열리면 그때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연료 탱크에서 증발되는 증발가스를 제어하는 캐니스터, 퍼지, 컨트롤, 소레노 밸브가 가속할 때 가장 많이 적용한다. 이것도 한번 시스템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연료 탱크 있죠. 보통 연료 펌프에서 필터를 거쳐서 인젝트해서 쏴주는 게 기본 연료 시스템인데 증발되는 가스가 있어요. 이 증발되는 가스가 쭉 올라갔다가 여기 캐니스터라고 있죠. 여기 모아져요. 모아졌다가
조금 이제 워밍업 되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밸브가 열려요. 요 밸브가 열려서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가지고 여기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서지 탱크에다 보내줘가지고 다시 공기하고 연료시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갖다 쓰기도 좀 그러죠. 이때 배출해버려요. 여기서. 배출해가지고 필터를 거쳐서 바깥으로 내보내줍니다. 대기 중으로. 그래서 이렇게 증발가스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연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연소, 연소를 시켜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 모양이 바로 캐니스터고, 요게 이제 압력 센서, 뭐 EGR 밸브 이렇게 생겼고, CCV가 그래서 컨트롤 밸브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배기가스입니다. 이 배기가스를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걸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또 좀 줄여볼까? 설상 다 태우고 난 배기가스라 하더라도 그 중에 미연소 약간씩 남아있어요. 저런 것들이. 저걸 다시 한번 태워주는 거야. 물론 전체 다 갖다 쓰는 게 아니고 갈 때 일부만 갖다가 다시 재연소시켜요. 그때 갖다가 쓸 때에 아무 때나 그냥 뭐 시동 걸자마자 갖다 쓰면 안 되니까 중간에 밸브를 하나 둬가지고 워밍업 됐을 때만 문을 열어줘. 그 열어주는 밸브가 바로 EGR 밸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기 다기관 쪽에는 이 끓음이라든가 이 카본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흡기 쪽으로 이렇게 서지 탱크 쪽으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EGR 밸브부터 시작해갖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는 흡기 다기관 서지 탱크 그쪽에서부터 이 카본, 슬러지가 무지하게 낍니다. 디젤 기관들 한 5만에서 6만 킬로 정도 뛰면은 정말 한번 분해해 보세요. 떡이 져 있어요. 떡이 져 있어. 그걸 다 긁어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혹 그것이 심하다 보면 작동이 안 할 때도 있고 기능을 못할 때 엔진의 출력 부족이라든가 부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EGR 밸브,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로서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 다기관으로 보내서 연소실로 재순환 연소를 시키는데 이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장치다. 그 다음에 EGR 밸브는 배기 다기관과 서기 탱크 사이에 설치된다. EGR 밸브, 서머 밸브, EGR, 솔레노이드 밸브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제어 신호에 의해서 EGR 솔레노이드 밸브가 EGR 밸브의 진공 통로를 개표시킵니다. 공전 및 웜업 시에는 작동되지 않고 그 나머지 상황에서는 작동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그 다음에 연료 증발가스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블로바이가스 제어 장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겁니다. 요게 지금 EGR 시스템인데, 자,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일부가 요 빨간색, 요 일부가 이렇게 나가다가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웜업 되거나 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됐을 때 컴퓨터가 EGR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주게 되면 그때 진공, 서지 탱크의 진공으로 인해서 이 다이어프램이 싹 열려요. 그럼 여기 문이 열려요. 여기 대기하고 있던 가스가 이때 문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배기가스의 일부가 요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서지 탱크로 해서 재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일부만. 요것이 바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즉 EGR 밸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기랑 같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기가스를 다시 한번 정화시켜주는 장치가 우리는 촉매 컨버터, 즉 캐터릭 컨버터라고 하는데 촉매 변환기입니다. 촉매로서는 우리가 백금, 로디움, 파라디움 등을 이용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산화 또는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소한 또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정상 작동 온도 약 한 600도씨 정도에서 이것이 환원이라든가 산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상당히 뜨겁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충격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돌처럼 생겨서 이렇게 블록처럼 생겼는데 잘못하면 깨져요. 그 안에가. 그래서 이 깨진 것들을 보면 이렇게 흔들면 덜렁덜렁 소리 나. 자동차가 주행할 때 거기서 드륵드륵 소리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새 거 사는 거는 제일 바보야. 엄청 비쌉니다. 왜? 백금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폐차장 같은 데서 똑같은 차종의 모델로 중고를 사다 놔도 됩니다. 안 깨졌다면. 그러면 튼튼하고 다시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촉매 장치가 있다는 거 구입할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깨지지만 않고 그 안에서 덜렁거리지만 하면 절대 교환할 일이 없다. 빵꾸나지 않는 한. 다음에 산화 촉매 변환기로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산화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꿔서 배출시킨다. 촉매는 백금 또는 백금의 파라디움을 첨가한 것이 사용된다. 이게 바로 촉매 변환기의 성분입니다. 자, 3원 촉매 변환기 같은 겁니다. 배기가스 중에 유독 성분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3원을 동시에 환원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촉매 변환기 설치 차량의 운행 및 시험할 때 주의사항 있습니다. 무연 휘발유를 사용한다. 요즘 뭐 유연 휘발유 없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다 요즘에 그냥 통상 무연 그러는데 예전에는 유연 휘발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4에틸납이라고 하는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에틸납이라고 하는 이 4에틸납이라고 하는 이 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포함되어 있던 유연 휘발유가 있었어요. 보통 색깔은 적색이었죠. 요즘에 무연 휘발유 색깔은 황색입니다. 황색. 냄새가 조금 지독해요. 그런데 예전에 유연 휘발유는 냄새가 굉장히 향긋했어요. 그래서 휘발유 맞고 뿅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무연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요. 무연 휘발유만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유연 휘발유 쓰게 되면 그 납성분이 캐다리 컨버터에 눌러붙어 갖고 산화와 환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떨궈버려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주행 중 점화 스위치의 오프를 금지한다. 주행하다가 갑자기 오프를 탁 꺼. 그럼 어떻게 돼? 연료는 계속 잘못하면 들어가고 폭발되지 않은,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그대로 나가서 캐다리 컨버터의 촉매 장치를 또 기능을 떨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차량을 밀어서 시동해서는 안 된다. 차량을 밀어 시동하다 보면 밀릴 때 연료가 또 분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지 않는 연료가 나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파워 밸런스 시험은 실린더당 10초 이내로 한다. 이 파워 밸런스가 뭐냐면은 4기통, 6기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쓰다 보면은 기통 엔진이 막 부조 현상이 나나 우두둥 그래. 그러면 어느 한 실린더가 폭발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잘 안 들어간다든가 또는 휘발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점화 플러그가 한 개가 불량해서 그쪽 실린더가 터지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파워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이런 거를 검사할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실린더가 안 터지는지 어떤 실린더가 지금 불량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시동을 공회전 상태도 놓고 한 개 실린더씩 죽여보는 거야. 한 개씩씩 죽여봤을 때 붕 하고 왔을 때 하나를 딱 먼저 공회전이 800이라고 칩시다. 공회전이 800이야. 그런데 한 개 1번 실린더 딱 뽑았더니 750으로 뚝 떨어져. 그리고 다시 꽂았더니 살아나. 그렇다는 얘기는 1번 실린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잘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2번 꽂았더니 마찬가지야. 근데 3번을 딱 뽑았더니 800rpm RPM이 변동이 없어. 꽂으나 빼나. 그러면 얘는 아예 처음부터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해서 이상된 실린더를 찾아내는 거고 또 디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백리크라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뭐 백리크의 양, 그러니까 쏴주고 남은 연료량을 비코에 담아서 그 양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많거나 적게 되면 이쪽에 지금 노즐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인젝터가 안 좋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한 개 실린더씩 죽여가면서 하는 시험을 우리가 파워 밸런스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때 가동되고 있는데 한 개를 죽이는데 예를 들어 가솔린 같은 경우 플러그를 뽑았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젝터에 연료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연료가 그대로 배기관으로 나가서 캐다리 컨버터에 가게 되면은 젖어가지고 자기 기능을 떨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파워 밸런스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10초 이내로 해라. 여러분들 나중에 현장 가시면 이런 거 가끔 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귀, 청각 또는 그 검사해 볼 때 단순 검사의 방법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기가스 제어 장치 보시게 되면 전자제어 연료 분산 장치의 유해 배기가스 감소 기능을 보면 혼합기의 이론 공용비 설정이 아주 가능하고 감속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가 있고 운전 조건에 따라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 배기가스 제어 장치. 그다음에 이 배기가스의 배출 특성을 한번 보면은 이론 혼합비 14.7대 1보다 농후한 혼합기를 공급하면 질소 산화물은 감소하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된다. 이 부분 앞전에 공부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센서, 이 피드백 제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되돌아와서 뭔가 결과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정하는 것을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기가스가 나갈 때 배기관에다가 산소 센서를 박아놔. 그래서 이 산소 센서는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농도를 검사해서 그거를 전류값을 만들어요. 전압을 만들어. 그래서 혼합비가 희박하면 산소량이 그만큼 많을 거 아니에요. 혼합비가 진하면 산소량이 적을 것이고, 그래서 혼합비가 진하게 들어가서 터졌다 그러면 산소량이 적으면은 얘는 0.9V를 만들어내. 그 다음에 혼합기가 희박하면 산소량이 많을 때 그때는 0.1V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산소 센서는 0.1에서부터 0.9V까지 전압의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ECU에다가 보내주는 거야. 그럼 ECU는 그 전압값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소됐던 연료량이 너무 과다하구나 또는 너무 적구나.
그럼 내가 인젝터를 제어를 해서 연료량을 보정해야지.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야? 그럼 혼합비가 좋을 때가 0.45V죠. 이 0.45V를 항상 다 유지하는 거는 없어.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전압이 왔다 갔다 해요. 왜? 끊임없이 보정하니까. 조금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또 보정하고 막 이래서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쫙 나가는 이렇게 0.45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피드백 제어할 때 필요한 부품은 산소 센서, ECU, 인젝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품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내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산소 센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질코니아 방식하고 그 다음에 티타니아 형식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가 질코니아 형식을 많이 씁니다. 소자가 그 내부 소자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질코니아 소자 양면에 백금 전극이 있고 센서의 안쪽에는 산소 농도가 높은 대기가 바깥쪽에는 산소 농도가 낮은 배기가스가 접촉한다. 이런 기능들인데 그냥 산소세의 기능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혼합비가 희박할 때는 0.1V,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농후할 때는 0.9V에 가까운 전압이 출력된다. 이론 공연비인 14.7대 1일 때 0.4에서 0.5V,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0.45V죠. 이때 전압이 출력이 된다. 산소 농도 차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화된다. 이 출력 값을 가지고 ECU는 무엇을 제어해? 인젝트의 연료량을 제어하는데 연료량을 어떻게 제어해? 전기를 넣어주는 시간을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자, 티타니아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라믹 절연체 끝에 티타니아 소자가 설치되어 있고 전자 전도체인 티타니아가 주위의 산소 분압에 대응해서 산화 또는 환원되어서 그 결과가 전기로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산소 센서까지 보셨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질코니아 산소인데 산소 센서인데 실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전기가 이렇게 해서 산소 배기가스가 지나갈 때 뭐 이런 내용 여러분들 한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티타니아 타입은 또 모양이 조금 달라요. 앞부분에서 모양이 조금 다른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티타니아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말해서 우리가 티타늄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티타늄을 맨 끝에다 이만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금선하고 해서 전극에서 전기가 나오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소 센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산소 센서 취급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뭔 얘기야? 그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멀티 테스터기 이렇게 아날로그 있잖아요. 멀티 바늘로 움직이는 거. 여기서는 우리가 뭐 3V든 9V든 전기를 가지고 저항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어떤 도체든 부도체든 갖다가 댔을 때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안 통하면 그 저항값이 얼마냐 이걸 보는 거다 보니까 이 산소 센서 안에다가 직접 전기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측정한다는 거는 전기를 공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하지만 안 됩니다. 내부 저항 측정 안 되고. 출력 전압은 또 단락시켜서는 안 된다. 가동되고 있는데 두 개 나오는데 이거 쇼트시키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가정용이든 뭐 배터리든. 가정용에서 여러분들 두 선 있는데 갖다 스파크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 나가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 스파크하면 불꽃 튀고 막 난리건 아니죠. 마찬가지 여기도 낮은 전압으로 인해서 쇼트가 나면은 산소 센서가 어떻게 돼? 소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기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합선이에요. 말 그대로 쇼트. 전선에 이용해서 단선 뭐예요? 선이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접지 선이 몸체에 붙은 거. 단락 선과 선끼리 단 거. 합선. 정기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무연 휘발유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 오실로스코프 또는 디지털 미터를 사용해라. 전압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날로그 측정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하지 마세요. 오실로스코프는 뭐야? 파형입니다. 파형.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산업기사라든가 기능사도 마찬가지 오실로스코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간단합니다. 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브라운관에 다 눈금이 있으니까 파형이 쭉 나오면 이게 몇 볼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압도 오실로스코프로 보든가 아니면 디지털 미터를 사용해라. 멀티 테스터기도 아날로그가 있고 숫자가 나오는 디지털 테스터가 있는데 이 디지털들은 다 보안 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을 해라. 그 다음에 산소 센서의 온도가 정상 작동 온도가 된 다음에 측정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온도가 뜨거워서 데워지는데 이게 한 450도씨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는 전압 측정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